안녕하세요. 종욱쌤입니다. 오늘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있는 하룻밤에 9번 강물을 건넌 이야기 1야 구도하기 라는 작품과 법정 스님의 오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읽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 문단별로 먼저 읽어보시고 거기에 중심 내용을 각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해주세요. 네, 다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룻밤에 9번 강물을 건넌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필자가 강을 이렇게 하룻밤 동안에 9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적은 이야기가 바로 일야 구도하기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에 이런 글을 썼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나와 바위에 부딪히며 사납게 흘러간다.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결, 구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은 내달리고 부딪히고 뒤엎어지고 울부짖고 으르렁대고 소리 지르니 언제나 만리장성처럼 꺾어 무너뜨릴 기세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계곡 같은 데 가서 밤에 잘 때 그 물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사실 그렇게 물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느끼질 않는데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 관사 앞에 뭐 큰 계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물도 많고 뭐 돌들도 많은 그런 계곡은 훨씬 더 큰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만 대의 전차와 1만 마리의 기병, 1만 대의 대포와 1만 개의 북으로도 그 무너질 듯 압도하는 소리를 비유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는 큰 바위가 저만치 우뚝 서 있다. 강가 뚝엔 버드나무가 어두컴컴하고 흐릿하여 마치 물밑에 있던 물귀신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만 같다. 양 옆에서는 교룡과 이무기가 확 붙들어 낚아채려는 듯하다. 어떤 이는 이곳이 옛 싸움터인지라 황하가 이렇듯 운다고 말하기도 하나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이고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경험한 것과 깨달은 것이 지금 이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강이 옛날에 전쟁을 했던 곳이라서 그 원혼들이 우는 소리야. 아니야. 이 물 속에는 마치 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뭐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말입니다. 내 집은 산속에 있는데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다. 선생님 집과 비슷하네요. 매년 여름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시냇물이 사납게 불어 항상 수레와 말이 내달리는 소리가 나고 대포와 북소리가 들려와 마침내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 되었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 비슷한 것과 견주면서 이 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러니까 뭐 마차 소리, 뭐 대포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지?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요. 깊은 소나무에서 나는 통소 소리는 맑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리가 마치 충소 소리 같네 라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맑은 마음일 때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또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는 성난 마음, 내가 성났을 때 들으면 또 그렇게 들렸다는 거고, 개구리 떼가 앞다투어 우는 소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 1만 개의 축이 차례로 울리는 소리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천둥이 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는 소리는 놀란 마음으로 들은 까닭이요,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운치 있는 마음으로 들은 때문이다. 검은 고의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우러지는 소리는 슬픈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문풍지가 바람에 우는 소리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바가 나옵니다. 듣는 소리가 모두 다 발음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딱 정확한 이 물소리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한 걸 듣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생각을 펼쳐놓고서 귀가 소리를 만들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강물의 소리라는 것이 무슨 뭐 절대값이 있어서 이 A라는 강물의 소리는 어떤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귀가 그 소리를 바꿔가지고 뇌로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작가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나는 한밤중에 한 줄기 강물을 9번 건넜다. 네, 이 제목이 일야 구도하기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황하는 장성 밖에서 나와 장성을 뚫고서 유하와 조하, 황하와 진천 등 여러 물줄기를 한데 모아 미륜성 아래를 지나가면서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를 타고서 백하를 건넜는데 이곳에 하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그 백하라는 강은 어떻게 되냐면 황하라는 강과 유하라는 강, 그 다음에 진천이랑 여러 가지의 물줄기가 한데 모여가지고 있는 아주 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물소리도 굉장히 크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 불볕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강물이 앞에 나오는데 붉은 파도가 산처럼 일어서며 그 끝간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큰 강이라는 거죠. 이는 대개 천리밖에 폭우가 내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기에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고개를 우러러 하늘에 묵묵히 기도를 드리는가 싶었다.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에다 대고서 우리 좀 무사히 이 강물을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물을 건너는 사람이 물이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며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제 몸조차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은 강물을 따라 쓸려 내려갈 것만 같아 문득 아찔해지며 빙글 돌아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하늘을 우러러봐서가 아니라 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으면 막 머리가 팽 돌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빙글 돌아가고 물에 빠지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봄은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려 보지 않으려는 것 뿐이다. 또한 어느 겨를에 경각에 달린 목숨을 묵묵히 빌겠는가 되어 있습니다. 위태롭기와 이어 같은데도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약간 이제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도 많고 겁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이상하게 강물 소리는 귀에 잘 들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요동평화가 평평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물줄기가 성내 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무 넓은 강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 부딪히는 게 잘 없어서 그냥 고요하게, 여러분들 그 넓은 강들을 보면 이게 정말 흘러가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물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있는 물살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강은 고요하게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황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황하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하가 소리를 내지 않아서 우리한테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밤중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밤중에는 뭐 소리가 좀 더 커지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는 능히 물을 볼 수 있다. 눈은 온통 위험한 데로만 쏠려서 바야흐로 부들부들 떨려
도리어 눈이 있음을 근심해야 할 판인데 어찌 물소리가 들리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그게 어떻게 귀에 있는 소리까지 우리가 들리겠는가? 눈에서 벌써 모든 감각을 다 빼앗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눈과 관련된 글들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 현혹돼서 그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거나 우리의 눈은 보는 부분만 본다. 이런 것들과 좀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눈이 모든 감각을 다 집중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귀로까지 듣게 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물이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밤중에 강물을 건너매 눈의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깜깜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그 장님처럼. 그러면 이제 이 물의 본질, 이 물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다른 그런 신호들을 다른 감각기관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눈의 위태로움이 보이지 않게 되자 위태로움이 온통 듣는 대로만 쏠려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감각이 이제 귀로 갔나 봐요. 온통 귀로만 쏠려서 귀가 바이어로 떨려 그 걱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낮에 건널 때는 강물 소리가 안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밤에 건너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소리도 엄청 크고 엄청 무서웠다 이런 얘기예요. 차이는 뭐죠?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자, 깜짝 놀랐죠? 옷이 바뀌어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한 사람은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고 눈과 귀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더욱 병통이 되는 것임을.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뒷부분에 그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귀에 들리는 것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고 하는 것에 이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다른 감각 기관들을 사용해서 잘 다녔었는데 오히려 눈이 떠지게 되니까 자기의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과 또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혀 수레에 실리고 보니 마침내 고삐를 놓고 강물 위에 떠서 안정이의 무릎을 올려 발을 모으자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강물이었다.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옷을 삼고 강물로 몸을 삼고 강물로 마음을 삼아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고 나아자 내 귀 속에는 마침내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 강에 휩쓸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건넌다던가 밤에 건너게 되면은 또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들이 좀 더 나에게 더 크게 들려서 나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내가 물에 까짓거 한번 빠지지 라고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가지니까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이제 밤 시간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릇 9번을 건넜을 때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마치 앉은 자리 위에서 앉고 눕고 기거하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위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전 우임금이 황하를 건너는데 황룡이 물속에서 배를 등에 져서 지극히 위태로웠다. 그러나 살고 죽는 판가름이 먼저 마음에 분명하고 보니 용이고 도마뱀이고 그 앞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헤아릴 것이 없었다. 소리와 빛깔은 바깥 사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하고 빛깔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외부적 세계라는 겁니다. 바깥 사물이 항상 눈과 귀에 탈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눈과 귀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황화보다 심하여 보고 듣는 것이 온통 병통이 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이 황하에 그 물을 흘러가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두려운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내가 좀 집착하는 마음이나 이 감각기관에 의존한 걸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내 장차 산속에 돌아가 다시 앞시내의 물소리를 듣고 이를 살펴보아 장차 몸 놀림에 교묘하여 스스로 총명하다고 믿는 자를 경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들은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 다 알아, 나 되게 총명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난 경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적 세계는 그 뭐 사물이든 대상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자신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그 외부적인 그 사물들의 실체가 아닌 그 외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야 구도하기라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나의 생각을 그 밑부분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적어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 문단별로 선생님이 요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약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법정 스님이 쓰신 오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요 오른쪽, 글의 오른쪽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이다. 이 법정 스님은 사랑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한답니다. 생각하신대요. 왜 그런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 까딱 잘못하면 남의 입살에 오르내려야 하고 때로는 이쪽 생각과는 엉뚱하게 다른 오해도 받아야 한다. 뭐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든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든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닌데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뭐 전파가 돼서 상당히 뭐 난처하거나 곤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일상의 우리는 한가롭지 못하다. 이해란 정말 가능한 걸까? 자, 이제 이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오해와 이해, 약간 상반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노라 입에 침을 바른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해로 가득 찬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불변해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유에 속한다. 남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그렇죠. 나는 널 이해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해가 정말로 참된 이해라면 쭉 영원히 이어져야 할 텐데 오늘 이해했던 친구가 내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지금 법정 스님은 진정한 이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도 따지고 보면 그 관념의 신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을 보아도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고정관념의 범위가 딱 이만큼이라고 하면 약간의 마진, 여유를 조금 두고 요 탄력적인 부분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나는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든 뭐 대상이든 그걸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력 있게 이렇게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걸 이렇게 고무줄로 늘렸을 때 그 늘어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나의 이해의 범위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연인들은 자기만이 상대방을 속속들이 이해하려는 열기로 인해 오해의 안개 속을 헤맨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자, 여기를 보면 아까 전에 윗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 뭐 사랑이라든지 이해라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일 뿐이고 철저히 나의 오해다 라고 보는 것이 법정 스님의 입장입니다. 실상은 말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는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오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그건 말짱 오해라니까. 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의 눈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또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씩 이제 늘어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지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서 아주 조금 나아가면서도 나는 이걸 충분히 이해해. 난 널 이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오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여기 밑에 나의 감상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면 각 문단별로 선생님이 뭐 요약한 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하룻밤에 9번 강물을 건넌 이야기와 법정스님의 오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랴구도하기에서는 결국 모든 것은 다 나의 마음에 달렸고 그런 감각기관에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 법정스님은 이 오해라는 글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아니라 오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지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정으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총 4편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여러분들 책의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